어릴 적엔 형하고 보낸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아빠보다 더 아빠 같은 그런 형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형아라고 부르며 따랐었고 형아라는 호칭을 군대 가기 전까지 불렀었네요. 요즘처럼 차가운 겨울이 오게 되면 항상 형 생각에 아침마다 울적해지곤 합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창밖을 보며 울기도 하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렀어도 우리 형의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더군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떡집을 하셨거든요. 1층이 떡집이고 같은 건물 2층이 집이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고 그러던 어느 날 전날 눈이 많이 왔었는데 그날도 집 앞에서 뛰어놀다가 크게 넘어졌었어요. 아직도 팔꿈치에는 그때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겨울 내내 깁스를 하며 지냈었고 다친 팔이 하필이면 오른팔이라서 그동안 저희 형이 저를 씻겨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제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부모님은 저보고 밖에 나갈 때 조심하라며 깁스한 팔을 만져보시며 나무라셨고 그렇게 시무룩해진 얼굴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보니 형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저희 집이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어서 형과 한 방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이 어디 갔나 싶어 창밖을 봤는데 그 추운 겨울날 새벽에 혼자 집 앞에 나가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형이 중학교 때 다닐 때였고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녔었습니다. 저희 형은 집 앞에 쌓인 눈뿐만 아니라 다른 가게 앞까지 다 쓸고 있었어요. 왜 저렇게 하나 싶어 자세히 보니 제가 초등학교에 가는 길목을 쓸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 새벽에 봤던 모습을, 우리 형이 눈을 쓸던 뒷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 빗자루 소리도 생생히 기억나고요. 요즘도 눈이 오는 날이면 유독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하는 말이면 무조건 따랐어요. 형이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않았고 형에게 칭찬받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형이었고 제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형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형이 짝사랑하던 여자였는데 그 당시 어린 제가 봐도 외모가 엄청 이뻤고 저희 동네에서도 이쁘다고 유명한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형과 동갑이었고 같은 반이어서 등하교하며 이야기도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짝사랑을 하게 된 것 같았고요. 그 여자 옆에만 있으면 형이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는 그렇지 않은 듯 했어요. 그렇게 저희 형은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 여자를 짝사랑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여자친구도 없었고요. 오직 그 여자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심 복잡했었고요. 얼굴이 이뻐서 그런지 그 여자 주변에는 항상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몇 번 마주치면 잘생긴 남자랑 다니는 모습도 보고 고급 차에서 내리는 모습도 봤고요. 남자도 여러 번 바뀌는 것 같았고 만나는 남자 스타일도 다양했어요. 그렇게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도 틈틈이 저희 형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참 이상해 보였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어장관리 비슷하게 저희 형을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형은 그것도 모르고 그 어장 안에 갇혀서 오직 그 여자만 바라보며 살았고요. 그러니 저도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진 않았죠. 그 여자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근처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얼마 뒤엔 형도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 여자 목까지 형이 대신이라는 것 같았네요. 근데 그 여자와 연애는 하지 못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그렇게 10년 가까이 형이 찍었으니 나중엔 결국 그 여자와 연애를 하더군요. 그때도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 여자 표정이 항상 어두워 보였거든요. 저희 형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갔다가 이곳저곳 아르바이트를 했고 나중에는 저희 부모님이 하는 가게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일 끝나자마자 그 여자 일하는 곳으로 달려가 일을 도와주는 것 같았고요. 형이 31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밤에 그 여자와 함께 저희 집에 오더니 부모님 앞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형이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던 터라 그날 그렇게 결혼 이야기를 했을 때 놀랍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던 여자가 한 남자에게 정착하긴 힘들 테니까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걱정하셨어요. 그 여자와 같은 동네에 지내다 보니 부모님도 오며 가며 보셨을 테니까요. 나중에 어머니가 저희 방에 오셔서는 형에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그날 처음으로 형이 대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오셔서 형에게 나무라시는 것 같았고요. 중간중간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아마 그때부터 심하게 반대하신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형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들어왔고 주방에 계신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고무장갑을 낀 채로 현관에 달려나오셨어요. 형은 다짜고짜 어머니께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 몰래 지은이를 만나셨냐고,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저러냐며 쉴 새 없이 소리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셨어요. 그땐 저도 형에게 대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머니께 그러냐고,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어머니가 소리치시는데 이놈 저놈 만나고 다닌 걸로 유명한 여잔데 그 여자가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긴 하냐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결혼할 나이 차서 너랑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셨어요. 그러자 저희 형은 두 눈이 벌개져서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라며 이번에도 혼자 마구 소리치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몇 달을 더 싸우고 울고 하다가 반년이 지나 간신히 결혼을 허락하셨고 형은 동네 외곽에 작은 집을 얻어서 결혼하자마자 따로 나가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생긴 앙금이 결혼 후에 쉽게 풀리겠나요? 어머니와 형수님의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저렇게 아들 뺏기고 지낼 바에는 며느리를 안 보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셨죠. 그땐 정말 형을 뺏긴 것 같았으니까요. 형수님은 저희 집에 오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명절날이든 집안 행사가 있는 날이든 형수님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요. 형만 혼자 잠깐 왔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점점 쌓이다가 결국 터졌고요. 그땐 저희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셨어요. 큰 며느리 얼굴 보기가 왜 이리 힘드냐고 하시며 형에게 호통을 치셨거든요. 그러면서 결혼한 지 3년이나 넘어가는데 손주 소식도 없고 너희들이 부부가 맞긴 하냐면서 이렇게 지낼 거면 뭐하러 고집 피워가며 결혼하겠다고 그 난리를 피웠냐고 하셨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쌓인 앙금이 남아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3년 동안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냐며 아버지도 그동안 쌓인 게 많으셨는지 처음엔 호통 소리로 들렸는데 나중에는 하소연처럼 들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너무 서운하다고 착했던 큰아들이 사라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원래 같았으면 형도 아니라고 대들었을 텐데 왠지 그때는 아버지 말씀을 말없이 듣더군요. 저는 옆에서 형이 또 화를 낼까봐 조마조마하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형수님이 집에 왔습니다. 예전과 변한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형수는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아무 말이 없었고 저희 부모님도 딱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앙금이 조금씩 녹아 없어지나 싶었는데 역시나 또 한 번 큰 소리가 나더군요. 그때 주방에 형수님과 어머니가 계셨는데 형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그대로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형은 곧바로 방에 들어가 외투를 챙기더니 형수를 쫓아 밖으로 나갔고요. 그때가 엄청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형수가 추울까봐 외투 챙겨나가는 형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화가 잔뜩 나셨고요. 아버지가 형에게 전화하시는 것 같았고 얼마 뒤엔 어머니가 전화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조용하다가 몇 시간이 지나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형수님이었습니다. 저보고 도련님이라고 하며 전화기 너머로 형수가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형이랑 크게 다퉜나 싶었죠. 근데 갑자기 저희 형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어떡하면 좋냐고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 갑자기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면서 순간 불안한 예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형 지금 어딨냐고, 지금 어디냐고 그 자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거기엔 저희 형도 먼저 와 있었고요. 근데 형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신발 한 짝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왼쪽 발은 맨발인 채로 누워있는데 형의 차가워진 발을 부여잡고 목이 쉴 정도로 펑펑 울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빙판길 때문이라네요. 그날 밤 급하게 본가로 운전해서 오다가 마주오는 차와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서 형수님 달래주고 다시 되짚어 오려 했다네요. 부모님 속이 많이 상하셨을까봐 급하게 오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 형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형의 나이가 34살이었고 저는 29살이었어요. 부모님들이 큰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도 형은 잃어버린 것 같다 느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잃어버리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다가 하시며 장례식장에 누워 계셨고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장례식 마치고 낙골당에서 돌아오는데 쓰러져 계셨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뒷좌석에 있던 형수에게 달려가셨고 갑자기 형수 멱살을 붙잡고 소리치셨어요. 이제 아주 후련하냐고 속이 풀리냐면서 한참 동안을 형수를 붙잡고 오열하시다가 정신을 잃어버리시고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중간에 형수가 먼저 내려야 했고요. 장례식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보냈어요. 그땐 솔직히 저도 형수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지금 되짚어 생각해보면 그땐 저도 원망할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처음부터 형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결혼 후에도 그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이건 아닌 듯 싶어서 제가 직접 형수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뒷정리도 좀 도와주고 앞으로 어찌 지낼 건지 이야기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형수가 걱정되기보단 그렇게 해주길 형이 원할 것 같았어요. 그때가 오후 3시쯤이었는데 형네 집 앞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집 안에서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올라가 보니 처음 보는 어떤 남자가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형수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고 그 남자는 혼자 우리 형 집 구석구석을 다니며 자기 멋대로 정리정돈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 모습을 보자 화가 치솟았고 곧바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누군데 우리 형 집을 함부로 정리하고 있냐고 당신 누구냐고 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화들짝 놀라면서 직장 동료라고 큰일을 당했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다며 저보고 누구냐며 째려보는 겁니다. 형수 외모가 그때도 대단하긴 했거든요. 결혼한 여자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처녀라고 해도 다 믿을 정도여서 옆에 있던 형수 얼굴과 그 남자 얼굴을 계속 번갈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제가 옆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길래 제가 형수에게 바로 쏴붙였어요. 우리 형 떠난 지 고작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냐고 젊었을 때 그 버릇 어디 가겠냐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만나고 다녔냐고. 그땐 저도 엄청 흥분해서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형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그 모습도 너무 짜증나고 열이 받아서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우리 형 생각해서 도와주러 왔는데 이 꼴을 형이 봤으면 얼마나 기가 찼겠냐고 차라리 일찍 떠난 게 다행인 듯 싶다고 했네요. 나도 이젠 신경 끄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형수를 본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몇 주 뒤 형수는 사라졌고 나중에 들어보니 지방으로 내려간 것 같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지낸다고 했다며 마지막 인사도 없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잠시 동안은 신경도 쓰이고 걱정도 되었지만 둘 사이에 아이가 있던 것도 아니고 결혼 중에도 시댁하고 끊고 지낸 형수였기에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그렇게 정말 잊고 살았습니다. 찾으려고 했던 적도 없었고요. 형수 얼굴을 보면 형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평생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형 대신 가게 일을 맡았고 2년 정도 가게 일을 배우다가 동네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되어서 제 나이 33살에 결혼도 했고요. 저희 아내는 건너편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저희 부모님과 친했어요. 형수랑 부모님의 갈등을 봐와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과 잘 지내는 그 아가씨가 너무나도 이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했고요. 결혼 후 2년 만에 첫 아이도 낳고 그때부턴 어머니도 웃기 시작하셨어요. 둘째가 생겼을 때부터는 저희 아버지도 점점 밝아지셨고요. 손주들 보는 재미로 지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내와 아이들 챙기면서 점점 그렇게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우리 형 제사는 따로 지내지 않았어요. 기일이 되면 형이 있는 낙골당에 가서 사진 보며 이야기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혹시라도 형수와 마주칠까 걱정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더군요. 그러다 최근 저희 형 기일이었는데 그땐 그 날짜에 형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전날 저희 둘째가 많이 아픈 바람에 새벽에 응급실에 가야만 했거든요. 저희 아내랑 어머니가 밤새도록 계셨고 둘째가 좀 나아지고 나서 며칠이 지나 형이 있는 낙골당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땐 저 혼자 가야 했고요. 아내는 저 대신 가게에 있어야 했고 부모님은 저희 둘째 곁에 계셔야 했거든요. 원래는 명절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전날 제가 꿈에서 형을 봤는데 납골당 건물 앞에 눈이 잔뜩 쌓여 있었고 그걸 저희 형이 새벽부터 쓸고 있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형을 목 놓아 불렀는데도 형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큰 빗자루를 들고서 납골당 건물 앞부터 입구까지 쓸기만 하더군요. 그런 꿈을 꾸고 나니 너무 뒤숭숭해서 도저히 명절까지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 혼자 납골당 앞에 도착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전에 눈이 많이 왔었는지 건물 앞에 눈덩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꿈에서 봤던 모습과 비슷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형이 정말 내가 많이 보고 싶었나 싶어서 형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가봤어요. 그렇게 그날 형수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단번에 알 수 있더군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형 사진 앞에 서 있는데 도저히 형수 옆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불러서 인사하기도 그랬고요. 그냥 어정쩡하게 뒤에서 형수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바지를 당기는 겁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떤 아이였어요. 그 소리에 앞에 있던 형수와 눈이 마주쳤고 한동안 서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아이에게 바지가 붙들려서 뒤돌아 나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다리를 툭툭 움직여봐도 그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제 바지를 붙잡는데 그러자 형수가 갑자기 달려나오며 그 아이의 팔을 붙잡고 부둥켜 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의 걸음걸이나 행동들이 조금 이상해 보이긴 했어요. 저를 보며 자꾸 웃는 것도 그렇고요. 형수가 저에게 먼저 인사하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오랜만에 뵙는다고 하길래 저도 잘 지내셨냐고 인사했습니다. 그 짧은 인사말을 나누는 동안에도 그 아이는 제 옆에 다가와 바지를 붙잡았고요. 제가 그 아이와 형수를 번갈아 보고 있는데 앞에 있던 형수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도 자리에 주저앉아서 옆에 있던 그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 눈매며 보조개가 들어간 위치까지 그냥 딱 저희 형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더군요. 반곱슬 머리카락까지 어찌나 똑같은지 형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고 처음 보는 그 아이가 저에게 안기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그날 우리 형 사진 앞에 앉아서 형수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아이는 저희 형 아이가 맞다고 하더군요. 나이는 올해 10살이 되었다고 했고 형이 떠나고 얼마 뒤에 임신을 확인했다네요. 근데 아이가 걷는 모습이 조금 이상해서 혹시 어디가 다쳤냐고 물어보니 태어났을 때부터 한쪽 다리가 그랬다고 처음엔 잘 걷지도 못했었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수에 내려가 지냈다고 했어요. 친정오빠가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일 도와주며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형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동안 혼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예전 형수의 모습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혼자 지내고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형수가 활짝 웃으며 아니라고 둘이 산다고 아이랑 둘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돈도 열심히 벌고 재활치료도 받고 있다고 나중에 아이가 더 건강해지면 그때 인사드리려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땐 솔직히 무슨 말을 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한 번에 새로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전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다 같이 납골당 건물 앞으로 나왔는데 형수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오늘 남편한테 와보길 잘한 것 같다고 꿈에 남편이 혼자 납골당 앞을 쓸고 있어서 왜 저기서 계속 빗자루질만 하나 싶어 급하게 올라와 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길바닥에 주저앉아 형수님 팔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연락도 없이 지내서 미안했다고 혼자 아이 키우며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죽했으면 형이 꿈에 나왔겠냐고 했습니다. 제 꿈에도 형이 나왔다고 했어요. 나도 그래서 와본 거라고. 근데 와서 보니 형이 왜 그렇게 빗자루로 쓸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수도 제 팔을 붙잡고 울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요. 며칠 뒤 저희 가족 모두 여수에 내려가서 형수님과 조카 얼굴도 보고 왔습니다.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형수님 손을 온종일 잡고 계셨고요. 아버지는 손주 다리만 계속 주무르시는데 조카는 그런 할아버지가 놀랍지도 않은지 마치 예전부터 알던 가족처럼 할아버지 옆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더군요. 그날 여수에서
하룻밤 묵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한 달 뒤 형수님이 이사 왔어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일했던 가게에서 일하기로 했고요.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형수님과 조카가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건너편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많이 바쁩니다. 겨울에 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새벽부터 빗자루 들고 나가서 집 앞에 쌓인 눈을 쓸어야 하거든요. 조카가 조금씩 뛰기 시작해서 그런지 혹시나 뛰다 다칠까 걱정되더라고요. 빗자루 들고 집 밖으로 나설 때마다 예전 우리 형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다면 형하고 마음껏 웃으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도 빗자루질 열심히 하고 왔으니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열심히 행복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기가 서서히 퍼져나가듯 돌아가신 형님의 따뜻한 마음이 가족들에게 전달된 것 같네요. 하늘에서 얼마나 흐뭇하게 보고 계실까요? 오래오래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